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을 분석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출제된 작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려진 작가의 알려진 작품이 아니라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런 생소한 작가의 작품이 출제되면 겁을 먹고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학 시간이나 평소에 고전 시가를 많이 해석을 하려고 공을 많이 들였던 친구들은 고전 시가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나 구절들이 사실 한 작품에만 어떤 특정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관용적으로 여러 군데에 많이 등장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쓰이는 어떤 독특한 표현법도 많이 반복이 되고요. 단어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고전 시가를 많이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작품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평소에 많은 작품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작품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해석이 저절로 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어떤 문장 구조,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해석을 할 때 물론 작품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너무 당황하고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거를 100% 해석을 못하면 난 이거 틀릴 거야, 나 못할 거야 라고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 고전시가 작품이 100%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100%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00% 해석한다라는 건 사실 전공자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배경 지식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충분한 정보는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많이 연습을 하면요. 그래서 일단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라거나 해석의 방법들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작품은 이호민의 서호가라는 가사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가사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문학을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한 줄을 사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고 자 보시면 금곡의 배를 타 서호의 들어오니 이렇게 돼 있죠. 보통 보시면 이렇게 사음보가 밑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가사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가사작품 같은 경우에 제목이 무슨 면항정 뭐 이런 식으로 가자로 끝나거나 뭐 정철의 작품처럼 관동별곡 뭐 이런 식으로 삼인곡 송민곡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작품은 사음보의 구절이 계속해서 밑으로 연장되는 것을 보아하니 이건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가사 작품이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할 때 꼭 필요한 단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금곡의 배를 타 서호의 들어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많이 해석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의라는 단어, 조사죠. 이 부분은 현대국어에서는 이 의가 관형격 조사 의,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누구의 물건이야 했을 때 이 명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의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고전에서는 그렇게 해석 잘 안 하죠. 물론 의로 나오는 게 현대국어랑 동일한 관형격 조사로 해석할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떤 장소의 의미가 의 앞에 금곡, 서호라는 장소의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무슨 부사격 조사 애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곡에 배를 타고 서호 이건 이제 실제로 있는 어떤 호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서호에 들어오니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배를 탔네. 배를 타고 서호라는 호수에 들어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강산은 의구하고 풍색이 어떠하뇨. 강산은 우리가 이제 한자를 보면 강과 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대유법으로서 자연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구하다라고 하는 건 되게 오래됐다는 뜻인데 오래됐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아주 오래됐는데 그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변함이 없고, 두 번째, 풍색이 어떠하뇨? 풍색은 경치예요, 경치. 바람 풍자의 색자인데 바람의 색이 어떠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용적으로 이 배를 타고 보는 이 경치 어떠한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군은은 그지없어 삼순을 놀리시니, 군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군은이 뭐죠? 한자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임금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대부네, 양반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삼순을 놀리시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삼순도 한자가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 나와주는 게 더 오히려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순은 열흘, 라는 10일을 뜻하는 게 이제 순입니다. 그럼 이제 삼순이라고 하면 삼순, 열흘이 3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30일이 되면서 한 달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운이 끝이 없어서, 군운이 끝이 없다라는 건 임금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삼순을 놀리게 했다. 그러니까 나를 한 달 동안을 쉬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어떤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군우는 그지없어 삼순 30 한 달이나 놀게 해주시니 장하 강촌에 와실이 소조하야. 자, 장하는 긴 여름. 해석은 한자 위주로, 한자가 나와 있는 건 한자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반복된다, 단어는 많이 반복돼요. 고전시가의 어휘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게 특히 이 와실입니다. 이 와실이란 단어는 고전시가를 조금만 공부해본 친구들은 여러 번 나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와실, 달팽이 와자의 집 실자인데, 달팽이 집처럼 굉장히 좁고 누추한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체크를 해 두어야 이제 다른 작품을 볼 때 이제 연동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소조하다도 똑같아요. 소조하다라는 게 굉장히 고요하고 쓸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임금의 은혜로 한 30일 정도 휴가를 얻었는지 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시골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막 엄청 으리으리한 삐까뻔쩍한 그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누추한 집에서 고요하고 쓸쓸하게 혼자 지내고 있는데 뭔가 자연 경관을 보면서 뭐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살인문이 본디 없어 밤인들 다달소냐. 자, 굉장히 누추한 집이라서 문이 없어요. 살인문이 원래부터 없어서 뭐 밤이라고 해서 다들 문도 없다 이거죠. 우리가 원래 밤 되면 문 다 닫고 잠그고 자잖아요. 그런데 밤인들 다들소냐. 뭐 다들 문도 없다 이런 뜻이죠. 발이하 성기니 물복이 더욱 좋다. 자, 우리가 이제 집 같은데 지금 살인문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바깥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살인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창이나 혹은 출입구 쪽에 발을 단 것 같아요. 이제 굿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발을 달아서 약간 좀 이렇게 가리려고 했나 봐. 그런데 그게 너무 성긴 거예요. 드문드문. 성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뭔가 드문드문 있어서 바깥에 그 강가가 다 보여. 그러니까 물을 보는 내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경관, 이 강산의 경치가 더욱 좋게 느껴지는구나. 소루에 누워시니 크나큰 천지를 벽에 위에 다 볼로라. 자, 작은 누각에 누워서 크나큰 천지를 그 큰 아주 넓은 이 모든 자연을 벽에 위에 이제 베개 위에 누웠겠죠. 베개 위에 누워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처마가 굉장히 이게 작은 누각이다 보니까 처마가 되게 얕은가 봐요. 그래서 처마가 매우 얕으니 석양도 들거니와, 처마가 좁으니까 당연히 바깥에 보이는 석양이라거나 빛발 같은 것들이 다 들이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마가 작으면 그 밑에 비 올 때 숨어도 사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석양도 들거니와 빛발도 들이친다.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 뭐 예를 들어 서호에 배를 타고 들어와서 어떤 강촌의 와실에서 이제 자기가 소박하게 지내면서 어디 이제 소루에 올라가가지고 자연 경관을 관측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빛발도 들이친다를까지 통해서 여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기 지문을 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밑에 해석에 아주 중요한 단초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사대부 시가예요. 이호민이라는 사람은 남자인데 사대부가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대부 시가에서 님은
여자가 아니라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님을 그리워하며 젖은 소매. 자, 내 소매가 젖어 있습니다. 왜 젖었을까요? 눈물을 흘려서겠죠. 그런데 이거 햇볕, 따뜻한 볕이 않으면 어떻게 말리겠는가.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관용적인 단어인데 이 볕, 햇볕은 우리가 보통 해를 임금으로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햇볕은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러면 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인해 이 젖은 소매가 햇볕이 아니면 누가 말려주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임금을 너무 그리워하는데 이 젖은 소매는 임금의 은혜로서 말릴 수 있다. 우국하여 탄 가슴을 비 아니면 어찌 살겠는가. 우국은 나라를 걱정하는 한자어죠. 뭔가 나라를 이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도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대부의 마음이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동서에 분주하여 주야를 모르더니. 자, 이 더자는 과거, 회상, 시제, 선어말, 범위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거 회상이니까 지금 화자의 과거를 나타낸다고 봐야 돼요. 동서에 분주했다. 아마 이 사람이 서울 한양에서 벼슬 생활을 할 때에는 굉장히 바빴나 봐요. 분주하다, 바쁘다는 뜻이잖아요. 동서, 그냥 동쪽으로 가다 서쪽으로 갔다 바빠서 주야, 밤과 낮의 구분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었는데 오늘은 어떤 날인가? 이 몸이 이렇게 편안하니. 자, 지금 디귿에 나와 있는 구절은 과거 이 화자의 삶이라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지금 현재 화자의 그 편안하고 느긋한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윗구절 동서에 분주하여와 아래에 나와 있는 오늘은 어떤 날인가 이 구절이 서로 지금 대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리밤 몰리겨 아해야 걱정 마라. 짧으나 짧은 밤의. 자, 이런 것도 역시나 뭐뭐애로 해석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짧으나 짧은 밤에 꿈자리 어지러워. 복례산 제일봉에 어느 님을 만나보아. 복례산 금강산인 거 아시죠?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제일봉에 계속 나오네요. 제일봉 가장 높은 봉우리에 어느 님을 만나보아. 자, 사대부시가에서 님은 임금입니다. 자, 임금을 만나보아. 반기노라 할 말 없고 느끼노라 한숨 지어. 자, 지금 너무나 꿈에도 그리던 임금을 꿈속에서 만났는데요. 너무 반갑고 이제 뭔가 막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꿈속에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해 셔론 사설 슬픈 이제 서러운이죠. 서럽고 슬픈 사설 말을 사뢰나 이제 사뢰다는 말하다의 표현이죠. 말하고 싶었으나 끝내 말씀드리지 못해서 풍우성에 잠기어 애입니다. 애. 부사격 조사 애로 해석하세요. 풍우성은 비바람 소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결에 잠깐 꿈에 그리던 임금님을 만났는데 잠을 깼어요. 뭐 때문에? 풍우성, 비바람 소리에 잠을 깨요. 일어앉아 한숨 짓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그립다고 그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한숨을 짓고 촌게 이제 닭이죠. 요 한자가 지금 닭개자잖아요. 이제 마을에서 새벽 되면 우는 그 닭 소리가 벌써 울어서 깨버린 거예요, 잠이. 그래서 할 일이 전혀 없어 폭음을 축겨 덮고, 폭음 이불입니다. 이불을 이제 축혀 올려서 덮고 위몽 새로 드니 위태로운 꿈인데, 그러니까 꿈에 새로 들었다라는 건 아주 잠깐 깜빡 졸았는데 동산의 일출토록 호접이 되었더니, 동산은 뭐 동쪽에 있는 산이겠죠. 동쪽 산에 일출 해가 다 뜨도록 호접이 되었더니, 자 여러분 호접이 한자로 나비예요. 근데 이제 호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접이 되었더니 내 밥고 수이 되면 이 잠을 채 잘 쏘냐. 제가 지금 서리법이라고 나와 이제 써놨는데 서리법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강조하는 수사법이죠. 자, 내가 뭐 이 잠을 다 잘 수 있겠는가? 못 자지 않겠느냐?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잠을 채 잘 쏘냐, 이 잠을 다 잘 수 있겠는가, 지금 못 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수사법입니다.
자, 남산의 우헐커늘 먼 눈을 바라보니. 자, 남산의 우헐, 우헐이라는 단어도요, 한자이지만 많이 나옵니다. 비가 그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산에 비가 그쳐서 먼 눈을 바라보니 관악산광은 만고의 한 빛이로다. 자, 관악산광, 산에 이렇게 광자, 빛이 막 이렇게 나고 있었는데, 이 만고는 아주 오랜 세월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단어입니다. 얘도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고의 한 빛이로다. 뭔가 이제 산 위에 빛이 쨍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빛이 쨍 하고 올라왔는데 흰 듯 검은 듯 한 것이 이 산을 이렇게 에워싸고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듯 하면서도 검은 저것을 저게 구름이라는 걸 알겠구나. 그리고 저 구름 지나누면 저 산을 고텨볼까? 자, 고티다, 이제 고치다라는 뜻인데, 우리 고전시가에서 고쳐볼까는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볼까? 라는 겁니다. 저 산을 다시 볼까? 율도에 안개가 걷히고 양화에 해가 지거늘. 이제 안개가 걷히고요. 이제 버드나무 꽃에 해가 진대요. 이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시간상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문구나 네옷다오, 종무나 막대다오. 자, 옷을 달라, 막대를 달라. 아마 밖에 나가려고 채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전나귀, 채찍 없이 종무를 뒤세우고 강변에, 이 사람 지금 강변에 가서 경치 보면서 유유자적하고 있네요. 강변에 내걸으니 만낭, 랑자, 파도란 뜻이죠. 자, 파도가 더욱 좋게,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호민의 서호가라는 가사 작품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사실 좀 간단하게 해석한 거는 맞는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정도 해석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막 100% 완벽하게 해석을 하겠다라고 뭐 하는 건 좋아요. 사실 시간이 많다면.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제 공부를 고3 학생이라서 좀 여러 작품을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특정한 단어들을 많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나를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작품은 지금 이제 1수부터 5수까지 나와 있는 남극엽의 애경당 12월가라는 연시조입니다. 12월가라는 이런 것이 이제 원령체의 작품인데요. 아마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그 작품이 연시조로 하나로서 엮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시조 작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어떤 갈래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가사 작품과 같이 사음보로 해석된다라는 이제 특징은 있으나, 연시조 이런 시조 같은 경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체제를 갖추고 있고, 종장의 첫 번째 글자는 이렇게 사음보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 정도는 시조를 공부한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가면 좋을 법한 내용입니다. 시리산 점웨이의 반가울시와 상원다리. 이 작품의 특징은 약간 도치법이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시리산의 저 산 위에 상원달, 보름달이 떴는데 반갑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사실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보름달이 반갑구나. 저 보름달은 풍년 소식을 띄워다가 내 창 앞에 먼저 왔다. 아마도 이 밤 조흔 경치에 놀지 않고 무사하리. 자, 놀지 않고 무엇하리 혹은 놀지 않고 어떠하리 정도로 해석하면 매끄럽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보름달이 뜬 이 밤에 뭔가 이제 흥에 겨워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 좋은 경치를 즐기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당연히 즐겨야지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를 보시면 취한 잠 늦게 깨어 강가를 바라보니, 술 마시고 좀 늦잠을 잤던 것 같아요. 강가를 바라보니 자욱이 편히 난 게 한식비 개었도다. 비가 내렸다가 비가 그치면서 안개 좀 꼈다가 비가 이제 그쳤다. 해야 술 부어라. 전촌의 시골이죠. 시골에 취한 노래가 절기를 알리는 노래가 아닌가 하노라. 자, 지금 이제 아마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절기를 알리는 그런 노래가 사람들이 어떤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술을 마시고 싶다. 이제 전촌에서 취한 노래들 들으면 절기를 알리는 노래잖아. 나도 같이 술 마시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수산정 깊은 곳에 벗 부른다 저 새소리. 자, 새가
벗을 부르는 새가 다른 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수가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약간 이제 다른 구절과는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동풍의 깃을 털쳐 그치는 곳이 구우로다. 자, 이 새 소리를 듣고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사람인데 새만도 못해서. 자, 저 새는 자유롭게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돼가지고 저 새만도 못해서 한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조금 저 밑에 있는 문제의 보기를 읽으면요. 출세하지 못한 사대부가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사수가 그쪽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럽다. 나의 감정을 좀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우수를 보시면 밭 갈아 밥을 먹고 샘을 파 물을 마시니 굉장히 이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농사 지으면서 사는 사대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구연월, 설명하자면 길지만 태평성대로 해석하는 관용적인 구절입니다. 자, 태평성대 어느 때인가 고잔들 노랫소리가 아름답구나 저 농부야. 자, 이것도 약간 도치법으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여기 앞으로 가는 것이 농부야 고잔들 노랫소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구연월 어느 때인가 고잔들 노랫소리 아름답다 저 농부야. 태평곡에 화답할제 내 근심 절로 없다. 아마 저 농부가 태평곡을 부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태평곡에 화답, 이제 답하는 노래를 할 때 나의 근심 걱정 하나도 없다. 저절로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이거를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대부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보면 이 작품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중에 좀 꼭 파악해야 되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고전시가 문제 중에 꼭 우리가 해석할 때 필요하다라고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21번 문제입니다. 보기가 나와 있죠. 차라리 사실 이거를 지문을 해석하기 전에 보기를 먼저 읽는 걸 추천을 합니다. 보기는 지문에 나와 있는 글을 해석하는데 어떤 길잡이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사대부들은 시가작품을 통해 삶의 모습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자, 어떤 현실 인식이 드러나는지 봅시다. 가는 관료 생활을 영위한 사대부가 자연의 소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자연물을 통해 연군의 정과 나라에 대한 근심을 그려낸 작품이다. 그래서 보시면 연군의 정, 나도 기억나시죠? 이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젖은 솜에 볕 아니면 누가 말릴 건가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임금을 그리워하고요. 그리고 우국, 나라를 걱정한다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나는 출사하지 못한 사대부가 향촌 공동체와 어우러져 살아가며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일상과 함께 그 속의 고뇌를 자연물을 통해 그려낸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1번에서는 틀린 걸 골라야 되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가에서 풍우성에 잠깨어 한숨 짓는 것과 나에서 사람으로 새만 못해 한이라고 한 것이죠. 한이라는 것에는 모두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한 사대부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는데 풍우성에 잠을 깼다는 것은 자연물과의 어떤 대비, 내적 갈등, 사대부의 내적 갈등을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나타냈다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풍우성, 비바람 소리에 잠을 깨서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임금님과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는 자연물과의 대비? 그러면 자연물과의 대비라고 한다면 어떤 동등한 비슷한 처지에서 어떤 나를 각성시키는 그런 대비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나에서 나오는 새 같은 경우에는 새의 저런 자유로운 모습이 나의 이런 출세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골에 있는 사대부인 자기 자신과 좀 달라서 너무 자기가 새만도 못해서 한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대부의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그 출사하지 못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사하지 못한 사대부가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남극엽의 연시조에서 봤던 여기 사수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풍우성에 잠을 깨어 한숨 짓는 것은 사대부의 내적 갈등,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한 사대부의 내적 갈등, 요거랑은 좀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요. 자, 일단 옆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해석을 써놨어요. 만약에 동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라면 요거 해석이 사실 여러분들도 해설지를 갖고 있겠지만 그 해설지도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다 보면 좀 이렇게 해석의 폭이 넓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와실이라든지 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고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시간상 문제를 다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고전시가에서 지금 출제된 문제 중에 21번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18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번에 나와 있는 문답, 연쇄, 음성상징어 이 정도는 문학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으로 이게 뭘 뜻하는 표현 방법인지 어떤 걸 나타내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음성상징어에 대한 설명, 의성어, 의태어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문답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연쇄의 방식 요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명령형 어미가 사용된 게 이 작품의 특징인데요. 헷갈릴 것 같아서 지우고요. 자, 명령형 어미는 문구나 네오다오, 종무나 막대다오. 지금 화자가 바깥에 나갈 채비를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뭘 달라라고 아마 종한테 명령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었다라는 거 맞고요. 나에서도 보면 아이야 술 좀 부어라. 저 시골에서 부르는 노래가 절기를 알리는 노래 같다. 나도 좀 취하고 싶다. 라는 의미에서 명령형 어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같은 문제 생각보다 이런 문제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절은요. 그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잘 안 풀리겠죠. 자, 그런데 자, 일단은 틀린 걸 골라야 해요. 그런데 니은을 한번 볼까요? 발이 하성기니 물 보기 더욱 좋다. 아까 해석할 때 발이 이게 살인문에 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없으니까 문 대신으로 아마 발을 단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슬로 엮은 이 발이 너무 이렇게 드문드문 너무 성기니까 너무 이게 촘촘하지 못하고 성기니까 바깥에 있는 경치가 다 그냥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물 경관, 물이 있는 그 강의 경관이 굉장히 보기가 좋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니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자는 자신의 계획을 통해 예상되는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변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경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변화가 아니죠. 현재의 경관을 감상하는 지금 현재 이 상태의 화자의 감상이기 때문에 변화와는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 1번부터 3, 4, 5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아마 확인을 하시면 왜 이게 답이 적절한 건지 해석을 하시는데 문제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 다 밤입니다. 그죠? 그런데 A의 밤은요, 잠에 든 화자가 이제 꿈에서 님을 보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B의 밤은 아까 이제 남극엽의 연시조에 나와 있는 그 밤인데, 밤에 보름달이 떴는데 이 보름달이 풍년 소식을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반가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A의 밤과 B의 밤은 분명히 달라요. A의 밤은 화자가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밤입니다. 왜냐면 반가운 님을 만났지만 좋기는 좋은데 하고 싶은 슬픈 말, 전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B의 밤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보름달이 풍년 소식을 갖고 반가운 그런 존재가 나한테 찾아온 거기 때문에 B의 밤은 사실 화자한테 행복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전소설 출제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소설의 하나인 현수문전이 출제가 됐어요. 아마 이거는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고전소설을 읽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보기가 있는 지문을 빨리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 보기 지문이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약간의 어떤 장르적인 특성이라거나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를 볼 때 반드시 보기를 한번 읽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은 그 보기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한번 보고 연관을 지으면서 읽어볼게요. 자, 역시 보기 지문은 30번 제일 마지막 문제에 출제가 됐는데요. 읽어봅시다. 현수문제는 제후인 주인공들이 대를 걸쳐 황제와 겪는 갈등 관계가 반복되는 군담 소설이다. 이제 전쟁이 반복되는 걸 군담 소설이라고 하죠. 영웅 소설과 군담 소설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살짝 띄고 있으면서 군담 소설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그래서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반복되면서 동시에 영웅이 이제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영웅의 일대기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중국은 이제 굉장히 나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황제가 이제 큰 중국을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제 제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서번의 왕, 뭐 위왕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이 제후들과 갈등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황제는 외부 세력을 활용한 간접적 방식으로, 자, 외부 세력을 활용한 간접적 방식으로 제후국의 군사적 압력을 가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번왕이 위왕의 나라에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서번왕의 탄식을 보면 이제 황제의 말만 망령되게 믿고서 내가 너무 급하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아까운 군사들을 이렇게 죽였으니 너무 속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가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제후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번왕을 들쑤셔가지고 위왕한테 군사를 일으키게 했던 거죠. 그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의 영향. 아마 여기서는 조충이 이런 역할을 할 거예요.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의 영향. 즉, 조충이 황성에 다다른 이 위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위왕이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단소를 부니까 이제 그 군사들이 싸울 마음이 사라지더라. 뭐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갈등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이 바로 조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영웅적 면모를 발휘해 고난을 극복한다. 맞아요. 그래서 위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단소를 불어서 적군이 자기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을 어떤 무력화시킨다거나 아니면 황제에게 환약을 주게 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황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어떤 주인공들의 이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때 사실 이 작품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대신 약간 이제 앞뒤의 내용들, 어떤 시간상의 관계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보통 고전 산문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그 갈등 관계 속에서 해당 등장인물에 대한 지칭어나 호칭어가 너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누가 누구랑 갈등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서번국의 대장 진골대라고 나옵니다. 아마 서번국의 왕이 파병한 이제 무사하겠죠. 아마 장군 정도 되겠죠. 서번국의 대장 진골대가 이제 남주성에 들어가는데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제 현우, 여기서 이 현우가 주인공이죠. 자, 이 이제 새 위왕이 될 이제 그 위왕의 나라의 그 현수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골대의 군대를 전멸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노란색 보세요. 적군이 견디지 못하여 불길을 무릅쓰고 달아나는데 또 위왕의 군진을 만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서번의 군대, 진골대의 군대가 굉장히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왕은 망고의 영웅이라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한탄하고 항복을 결국에 해요. 그런데 이 위왕이 아주 너그럽게도 용서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서번국과 과인의 나라는, 과인은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임금이나 왕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인의 나라는 본디 친하여 꺼리고 미워하는 것이 없기로 내가 너를 이번에 살려서 보내주겠다. 앞으로는 아무리 황제가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새 황제의 조서. 이 조서는 보통 이제 황제가 밑에 있는 제후국에 내리는 어떤 명령 이런 그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황제의 조서가 있더라도 기병, 군대를 일으키다, 기병하다, 군대를 일으킬 마음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지금 위왕이 서번국의 왕이 군대를 일으킨 것은 황제가 서번국에게 조서를 내려서 나한테 군대를 일으켰구나 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왕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제후국을 들쑤셔서 위왕을 침범하게, 위나라를 침범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이제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른 간접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제후국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새 황제의 군대가 구골대의 군대와 합병하여. 근데 이 구골대도 서번국의 그 이제 무사입니다. 그래서 새 황제의 군대가 구골대의 군대와 이번에는 합병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골대가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하며 말하기를 네 어찌 이곳에 들어와 죽을 줄을 알았으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골대도 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좌우에서 함성을 크게 지르며 뒤쫓아왔다. 구골대가 능히 대적 상대하지 못하고 투구를 벗고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살기를 빌자 항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왕이 크게 꾸짖고 중곤으로 볼기를 30대 쳐서 엉덩이를 30대 맞고 이제 쫓아냈어요. 내쳤어요. 그랬는데 구골대가 거듭 절하며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돌아가다가 결국엔 죽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위에 있는 이 진골대 같은 경우에는 살려서 돌려보내줬어요. 그런데 새 황제의 군대가 또 구골대와 함께 쳐들어왔는데 이번에 구골대는 결국엔 맞고 돌아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번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새 황제의 조서만 받고 망령되게 군사를 일으켰다가 아까운 장수와 군줄만 죽였다. 어찌 이렇게 한스럽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내가 위나라를 더 이상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한탄하면서 탄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윗부분에 자, 서번이 어찌 감히 우리를 당할 소냐. 이거 지금 이제 현우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옛날 양평공과 우골대가 다 내 칼에 죽었다. 너도 맞아서 죽고자 하니 강아지가 호랑이를 모르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번국의 왕이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누가 시킨 거예요? 황제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 서번국을 이용해서 어떻게 위나라를 어떻게 좀 잠잠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꼭 읽으셔야 합니다. 새 황제가 위왕 현수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황제가 결국에 이제 서번을 들쑤셨다라는 걸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은 화해를 합니다. 이후 현수문은 죽음을 맞이하고 아들 현우가, 아까 지금 이제 서번이랑 싸웠던 아들 현우가 새 위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위왕이 아니라 새 위왕,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된 거죠.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새 황제의 사자가 이르렀다 하여 새 위왕이 그를 맞이하였는데 사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자 심부름꾼이죠. 근데 이제 심부름꾼이 이제 사관이었던 거예요. 이 사관이 뭐라고 하냐면 황제께서 위왕의 지방이 좁고 길이 멀음을 염려하시어 우선 서천에 한 것을 환수하라 하셨고 위왕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셔서 특별히 사관을 보내어 함께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황제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사관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좌승상 석침을 데리고 황성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관, 그리고 좌승상 석침, 그리고 위왕이 황성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 날 만에 황성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수천 군마가 힘차게 달려나와 새 위왕을 에워싸여 말할 수 없이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새 위왕이 크게 놀라 문득 일광대사의 가르친 일을 생각하고 아마 이제 현후에게 뭔가 가르침을 준 그 스승님이겠죠. 가르친 일을 생각하고 단소를 내어 보니라.
그런데 그 단소 소리가 너무 처량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풀어지도록 이끄니 여러 군사들이 일시에 한 번에 흩어지니라. 이는 실제로 조충이라는 이 못된 사람이 본디 나쁜 외람한 뜻을 두었으나 매양 위양 부자를 꺼리다가 이제 현수문이 죽었으나 매양 현우를 시기하여 새 황제에게 헐뜯고 죄 있는 것처럼 고하여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새 위왕이 된 현우를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새 황제에게 헐뜯고 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서번왕을 들쑤셔서 이제 이 나라를 침범하게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날 가만히 새 위왕 현우를 잡아 없애고자 했었는데 이 단소 소리 때문에 결국에는 위왕이 현우가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 위왕이 그 위급한 화를 면하고 걸레로 들어가서 이제 황제를 만나는데 황제가 몸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기절을 했더니 이 만조 백관들 여러 백성 이제 그 벼슬하는 여러 벼슬아치들을 만조 백관이라고 하는데 만조 백관들이 허둥지둥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오타가 있네요.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새 위왕 또한 새 황제의 위급함에 크게 놀랐지만 이 환약을 준비를 합니다. 이 환약이 이제 주머니 속에 꺼내서 새 황제를 받는 신하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효험이 있을 것 같다. 갈아서 잡수시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환약을 신녀한테 주고 그걸 이제 황제에게 먹였고요. 결국에는 호흡이 능이 통하고 또 정신이 씩씩하여져 오히려 전보다 심사가 상쾌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시된 지문이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20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지금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요. 3번을 한번 볼게요. 서번왕이 위왕에게 패해서 장수와 군주를 잃고 탄식하는 것에서 제후와 황제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자, 서번왕이 위왕에게 패해서 장수와 군주를 잃고 탄식하는 거는 결국에 황제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세력을 활용해서 제후국의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번, 굳이 따지자면 1번에 좀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황제와의 관계 개선과는 관련이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외부 세력을 이용해서 위왕한테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의도로 서번왕을 좀 이렇게 푸시했다라고 봐야지 무방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적절하고요. 나머지 2번, 4,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훑어보시면 이게 왜 적절한 내용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걸 저는 지금 이렇게 항목화 시켜서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앞에 나왔던 지문의 내용이 이 세 가지 예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짝을 지어서 보는 식으로 문제를 풀이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용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같은 경우에는 고전 산문에서 이 산문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2번, 3번, 4번, 5번 보세요. 자, 인물이 희화화된다거나 꿈과 현실이 교차된다거나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사건이 병시된다거나 기본적으로 고전 산문에서 여러 작품에서 다 활용되는 어떤 소설 전개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감각적 장면 묘사를 통해 감각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5가지 감각에 해당하는 그런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장면 묘사가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1번의 해설을 보시면 불화살을 재빨리 쏘니 성안의 화염이 하늘에 퍼져 가득하여 모두 불길이더라. 자, 굉장한 시각적 이미지의 묘사가 있고요. 문득 산 위에서 대포 쏘는 소리가 나고 청각적 이미지,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하였다. 시각적 이미지죠.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전쟁 상황의 급박한 상황을 묘사했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2, 3, 4, 5번은 고전소설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개 방식이기는 하나 우리 작품, 제시된 작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8번을 보시면 각각의 장소, 지금 이제 남주성 화으면 거창산 황성 권례는 굵직한 에피소드가 있던 장면인데요. 남주성은 진골대와의 다툼이 있었던 곳이고요. 화으면은 이제 백성들의 막 이제 왜 우는지 설명하면서 결국에 구골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곳이었고요. 거창선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세 황제의 군대와 합병한 구골대가 위안과 싸웠던 곳이고요. 황성은 이제 사관과 좌승상 석짐 그리고 세 위왕이 황제를 만나러 갔다가 위기에 닥치는 곳이고요. 권례 같은 경우에는 세 황제가 혼절했는데 환약을 통해서 구해내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틀린 걸 고르신다면 4번을 보세요. 황성에서 사관은 좌승상 석침과 함께 있던 세 위왕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사관이 사자, 즉 심부름꾼으로서 위나라를 찾아왔었죠. 그러니까 좌승상 석침과 함께 있던 세 위왕을 만난 곳이 황성이 아니라 위나라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9번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기역은 허수아비고 니은은 환약인데요. 자, 기역 같은 경우에 허수아비는 구골대가 이제 화음연에서 백성들의 말만 믿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함정에 빠진 거나 다름없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허수아비로 만든 그 군사들, 지푸라기로 만든 이제 그 허수아비 군사들이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골대가 그곳에서 위왕에게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골대를 위태롭게 하는 소재가 되겠죠. 하지만 환약은 혼절한 황제를 구하게 되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황제를 위태로움에서 구하는 소재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고전 산문이 좀 쉽습니다. 이제 해석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고전 산문에서 흔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떤 등장인물에 대한 호칭어가 헷갈리면서 갈등 관계가 누구랑 누구랑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상의 어떤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그런 배치들, 꿈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다 보면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얘기야, 꿈속에서의 얘기야, 이런 것들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꿈속에서의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약간 이제 여기저기 장소를 바꿔가면서 얘기는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역수행적 구성도 아닌 시간상, 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작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이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 수준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고전 산문을 좀 쉬운 수준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문항에 대한 어떤 분석은요. 여러분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종합 분석, 대비 방법 등을 제가 써놨어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엔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고전 시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를 정리해 두는 거 꼭 필요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조선시대 중세국어 문법을 배웠던 친구들은 약간 이게 배경지식으로 작용을 하면서 고전을 해석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한자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한자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두루뭉술하고 그냥 고전에서 많이 고전 문학을 많이 해석을 하다 보면 비슷하거나 혹은 똑같거나 항상 관용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나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선생님께 질문해서 정확한 해석을 좀 해두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고전 산문의 경우에도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수행적 구성이라거나 혹은 꿈속의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이게 지금 시점이 과거인지 꿈인지 혹은 뭐 어떤 앞날을 암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평이하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각 장소에서 어떤 특정 인물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혹은 다툼이 벌어지는 그 정도의 에피소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연습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이나 100%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좀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을 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 작품,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고전시가도 그렇고 복합지문으로 출제가 안 됐고요. 고전산문의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맞은 친구들은 자신감을 갖고 좀 틀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틀렸지? 이런 부분들을 혼자 찬찬히 살펴보시면 아마 앞으로 공부 방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